때는 조선,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 서하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아버지는 본래 충청 가명의 고위 관직이었으나 억울한 영모죄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서하는 신분을 숨긴 채 이곳으로 내려와 조용히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에 다녀오던 서하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숲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나 옷은 찢기고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죠. 저런, 어쩌다가 일이 된 것이람. 처음엔 위험을 직감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죠. 결국 서하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 사내를 힘겹게 부축하여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내는 불덩이처럼 열이 펄펄 끓고 있었으며 팔과 다리엔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급히 약초를 구해 다려 먹이고 깨끗한 헝겊으로 상처를 닦아내며 밤새 그를 간호했습니다. 며칠만 돌보고 기운을 차리면 그때 돌려보내야겠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서하는 지극정성으로 사내를 돌보았고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꼬박 이틀이 지나갈 무렵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에서 깬 사내는 한동안 낯선 초가집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마침 약탕을 데우러 부엌에 있던 서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긴 시골의 작은 초가입니다. 숲길에 쓰러져 계시기에 제가 데려왔지요. 이제 괜찮으신 것이오. 사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무리하지 마십시오. 열이 아주 높았고 상처도 깊었습니다. 며칠은 더 누워 계셔야 합니다. 사내는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폐를 끼쳤군요. 제 이름은 무영이라 합니다. 서하는 사내의 고상한 말투와 범상치 않은 분위기, 그리고 굳은 살 하나 없는 손등을 보며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하는 잠든 무영의 곁에서 몰래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기도 했습니다. 정을 줄 생각은 없었으나 사내의 건강이 점차 좋아질수록 서하의 마음에도 정체 모를 파동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무영은 여전히 침상에 누운 채 말이 없었고 서하는 매 끼니마다 정성껏 죽을 쓰고 약초를 다려 방으로 들였습니다. 기운을 차리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어서 드세요. 무영은 가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일 뿐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무영이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마당을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죠. 이제 많이 회복된 듯합니다. 낭자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소. 그 후로 시간이 흘러 무영은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해질 무렵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에 큰 항아리를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서하는 처음에는 그저 빚진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으나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그의 손놀림은 더욱 능숙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서하는 우연히 무영의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무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게 빛나는 옥패였고 그는 옥패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다음 날 이른 새벽, 서하가 무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영이라.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요. 서한은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곧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한은 잠 못 이루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대로 충신이었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내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일까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혼잣말, 아니야, 더 이상 머리 아픈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며칠 뒤 서한은 쌀과 굴비를 사러 장터에 갔습니다. 시골 장터는 작고 시끄러웠으며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처자 아닌가? 자네가 말한 그 역적의 딸. 맞네. 듣기로는 아비가 영모제로 처형됐다지. 그런데 어찌 노비가 되지 않고 저리 혼자 산단 말인가? 이 사람아, 이런 산골에 저런 고운 미인이 혼자 사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척살과 굴비를 샀으나 마음속은 칼로 찢는 듯한 아픔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로 묵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화가 돌아보니 그곳엔 무영이 서 있었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그녀가 들고 있던 쌀자루와 굴비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씨, 더 사실 것은 없으십니까? 아시라니요. 아씨라는 호칭의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자 서화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무영을 쏘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씨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함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잘생긴 사내가 서화를 다시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하자 수군거림이 잦아들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화는 곧장 자리를 떴고 무영은 아무 말 없이 짐을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화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영은 쌀가마니와 굴비를 내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죠. 당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낭자는 낭자일 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쌀을 씻던 서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역적의 딸로 숨어 사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늘 죄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서화는 무영의 말에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다가와 서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홀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서화의 눈물은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깊은 원통함을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솥단지에서 갓 지은 쌀밥과 집불에 구운 굴비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낭자의 생일입니까?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맛있는 굴비가 밥상에 올라와서요. 서화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도 아프신데 제가 그동안 변변한 반찬 하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지요. 저는 받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인데. 헌데 이런 진수성찬까지 받으니? 무영은 따뜻한 밥상에 울컥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드시오. 이참에 저도 몸보신을 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저녁밥을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에 누운 서화는 낮에 무영의 넓은 품에 안겼던 것을 떠올리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귀한 분이라니.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그리고 사내의 품이 그리도 따뜻하다니. 다음 날 이른 새벽
뒷마당에서 익숙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땅을 밟는 단단한 발소리였죠. 서한은 졸린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마당 가운데 무영이 서 있었고 그는 긴 나뭇가지를 검처럼 쥐고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와 어깨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단단했으며 발놀림 또한 군더더기 없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의 궤적이 또렷이 그려질 정도였죠. 혼잣말, 무인이었던 거야.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서한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무영의 절도 있는 몸짓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잣말, 내 몸이 왜 이리 더워지는 걸까? 저 모습이 너무나 멋있구나. 서한은 무영의 사내다운 모습에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시선을 이미 눈치챘지만 모른 척 계속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서하가 방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잣말, 낭자. 이 정도 사내라면 반할 만하신가요? 그날 아침 서하는 따끈한 보리차를 무영에게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무영은 서하의 귀여운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글쎄요. 마당을 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보셨군요. 무영은 붉게 변한 서하의 볼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몰래 보시지 마시고 마음껏 보시지요. 그만 놀리시지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몸을 놀리는 법을 잊지 않으려 연습을 좀 하고 있었지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겸손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건가요? 생각지도 못한 서하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영은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서하도 지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보며 팽팽한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후 하고 무영이 서하의 눈에 작은 입김을 불었습니다. 서하의 커다란 눈이 놀라 깜빡이자 무영은 화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긴 것 같군요. 서하는 그의 환한 웃음에 또다시 심장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서하는 장독대 뒤편에서 낡은 보자기에 덮인 길고 단단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살며시 보자기를 들추자 그 안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칼집과 자루에는 조선 왕실의 무기에서나 볼 법한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서하는 서둘러 보자기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녀는 무영을 믿고 싶었기에 무인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습니다. 서하는 물을 기르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묘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칼로 허공을 가르는 규칙적이면서도 살기가 느껴지는 소리. 그녀는 담장 곁에 몸을 숨기고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무영이 진짜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뭇가지를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오랜 세월 익힌 자의 완벽한 몸짓이었죠. 바로 그때 서하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제로 처형되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목에 차가운 칼을 들이댔던 그 사내. 그 자가 바로 눈앞의 무영이었던 것입니다. 서하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마음은 배신감과 치욕스러움으로 까만시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혼잣말, 그자가 왜 여기에? 내게서 또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서하는 옷소매를 입에 물고 터져나오는 울분을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식은 찻잔을 앞에 두고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모습에 무영은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몸이 다 회복되신 듯한.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낭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찌 갑자기 나가라니요. 서화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갑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범접할 수 없는 냉기가 흘러 무영은 더 이상 그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혼잣말. 도대체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지? 다음 날 아침,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장돌뱅이 하나가 서화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두루마리를 풀어본 서화는 그대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승정원의 붉은 인장이 찍힌 조정에서 사용하던 기록 문서의 일부였습니다. 서화는 문고리를 잠그고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의 글씨는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마지막 장에 남은 두 줄의 기록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 삭제건 병신년 3월. 감찰부 김성보의 상소에 따라 최영준, 서화 부친의 이름, 옥사 처결건 보류. 문서에는 분명 부친의 이름과 함께 그의 처결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서화는 그 문서를 들고 무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영은 칼끝을 천으로 닫고 있었죠.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당신의 칼끝이 아버지의 목에 닿았듯이 내게 향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낭자가 저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요? 아버지의 죽음도 부족해서 이제 내 목숨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지요. 허나 진실만은 알아야겠습니다. 서화는 문서를 무영의 앞에 던졌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무영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줄의 이름을 보고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짓이 기억나십니까? 무영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인지 이 문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소. 서화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연모했던 자신이 미워 무영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며 그를 때렸습니다. 무영은 칼을 구석으로 밀어놓고 그녀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잡으면 잡히는 대로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서화가 잠잠해지자 무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낭잠, 다 오셨습니까? 낭자께서 저에 대해 무엇을 오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한 곳을 다녀온 후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미안하오. 지금은 확인할 것이 있어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에 서화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어서야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그곳엔 피로 얼룩진 무영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속상하게 또 일이 닥쳐오셨습니까? 저를 쫓는 자객들이 있습니다. 허나 내가 이 정도면 그 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무영은 그 말을 끝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화는 그를 불신하는 마음과 믿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지만 소리 없이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지혈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무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와 어젯밤 낯선 사람을 못 봤는지 물었습니다. 연희 낭자. 혹시 어젯밤에 묵이든 낯선 사내들을 못 보셨소? 못 봤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이라니요. 소문에 머슴이 하나 있다기에. 일이 많을 때 잠시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장은 눈치를 살피다 더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깨어난 무영에게 서화가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저들이
이 근방까지 왔었군요. 이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본명은 한무영. 금이영 소속이자 지금은 폐위된 중전마마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 말에 서화는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이질감의 조각들이 그제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낭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해주시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당신의 칼이 아버지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낭자는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날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날 내가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자의 칼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는 아버님을 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낭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했지요. 서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생각난 듯 놀란 눈으로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그 모습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다행입니다. 당신만은 내 편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낭자를 보면서 제 가슴도 답답했지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무영은 소중하게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그날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으나 알 수 없는 세력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반역자로 몰려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된 것이지요. 이제 서서히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서화는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낭자의 아버지 죽음 뒤에는 감찰부의 조 대감이 있습니다. 부친께 누명을 씌운 자와 저를 죽이려 했던 자, 모두 그 자와 손을 잡고 있었지요. 결국 우리 집안의 몰락도 나리의 도피도 모두 같은 자의 소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낭자 곁에 머물렀던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영은 다시 일어나 낡은 옷을 갈아입고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어찌 다친 몸으로 또 나가시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남았습니다.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직 살아있지요. 무영이 방문으로 걸어가던 그때 서화가 그의 등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무영은 뒤돌아 자신을 끌어안은 서화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부서질까 조심스러웠지만 그에게 밀려오는 자극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무영은 그 자극을 참지 못하고 서화를 이불 위로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사람입니다. 제가 꼭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무영은 서화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유유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편 무영은 갓을 눌러쓰고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허리에 이르자 낡은 기와지붕에 작은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옛 내관이 머물고 있다는 은신처. 그가 찾으려는 사람은 바로 박내관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온 노인이 무영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영나리가 아니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이곳에 계셨군요. 박내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무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서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병신년 3월, 조 대감이 내렸던 지시문에 관한 것입니다. 제게 죽음을 명했던 그날의 일입니다. 박내관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다락에서 오래된 책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책자에는 궁중의 비밀스러운 지시들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병신년 3월 3일자. 붉은 글씨가 보이십니까?
한무영, 동궁의 흔적과 함께 지울 것. 그리고 그 아래 최영준 관련자 일괄 정리라고 쓰여 있지요. 무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서화의 아버지와 자신의 이름이 같은 날, 같은 문서에 올라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3일 후 새벽, 서화는 돌아오지 않는 무영을 걱정하며 등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틀 무렵, 밖에서 기척이 들리자 그녀는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자가 들려 있었고, 서화를 보는 순간 입가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녀왔소. 서화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해맑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책자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죽음의 사유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았으니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소.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침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문서와 기억들은 오랜 어둠을 밀어낼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며칠 뒤, 무영은 궁안의 옛 인맥을, 서화는 아버지와 연이 있던 민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서화 아니냐. 내가 이렇게 살아 있었단 말이냐.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부인, 부디 도와주십시오. 내 사연이 헛되이 묻히지 않도록 길을 내어보마. 무영을 만난 박내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달 하순에 큰 연회가 있습니다. 그날 모든 대신들이 참석하니 그때 진실을 드러낸다면 임금님께서도 외면하지 못하실 것이요. 연회가 열리는 날, 조정은 떠들썩했고 조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포졸들에게 이끌려온 여인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서화였습니다. 반역 문서를 소지한 자라는 익명의 고발장으로 인해 사전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죠. 결국 서화는 차가운 옥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묶이고 발목엔 족쇄가 채워졌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감옥 밖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낭자. 서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은 창살의 이마를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몸은 괜찮은 것이오. 네, 괜찮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오. 이런 곳에 낭자를 혼자 두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모든 일을 끝내고 반드시 당신을 구하러 오겠소. 서화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연회장의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옥좌에 앉아 있었고 조정의 대신들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민부인은 서화의 억울함을 담은 상소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바로 그 시각, 한 사내가 연회장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벼슬 표시도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궁중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무영이었죠. 왕은 그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죽은 때는 조선,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 서화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아버지는 본래 충청 가명의 고위 관직이었으나 억울한 영모죄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서화는 신분을 숨긴 채 이곳으로 내려와 조용히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에 다녀오던 서화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숲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나 옷은 찢기고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죠. 저런, 어쩌다가 일이 된 것이람. 처음엔 위험을 직감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죠. 결국 서화는 자신의 작은 책으로 사내를 힘겹게 부축하여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내는 불덩이처럼 열이 펄펄 끓고 있었으며 팔과 다리엔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급히 약초를 구해 다려 먹이고 깨끗한 헝겊으로 상처를 닦아내며 밤새 그를 간호했습니다. 며칠만 돌보고 기운을 차리면 그때 돌려보내야겠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서한은 지극정성으로 사내를 돌보았고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꼬박 이틀이 지나갈 무렵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에서 깬 사내는 한동안 낯선 초가집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마침 약탕을 데우러 부엌에 있던 서한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긴 시골의 작은 초가입니다. 숲길에 쓰러져 계시기에 제가 데려왔지요. 이제 괜찮으신 것이오? 사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무리하지 마십시오. 열이 아주 높았고 상처도 깊었습니다. 며칠은 더 누워 계셔야 합니다. 사내는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폐를 끼쳤군요. 제 이름은 무영이라 합니다. 서화는 사내의 고상한 말투와 범상치 않은 분위기, 그리고 굳은 살 하나 없는 손등을 보며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화는 잠든 무영의 곁에서 몰래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기도 했습니다. 정을 줄 생각은 없었으나 사내의 건강이 점차 좋아질수록 서화의 마음에도 정체 모를 파동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무영은 여전히 침상에 누운 채 말이 없었고 서화는 매 끼니마다 정성껏 죽을 쓰고 약초를 다려 방으로 들였습니다. 기운을 차리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어서 드세요. 무영은 가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일 뿐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무영이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마당을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죠. 이제 많이 회복된 듯합니다. 낭자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소. 그 후로 시간이 흘러 무영은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해질 무렵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에 큰 항아리를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서화는 처음에는 그저 빚진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으나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그의 손놀림은 더욱 능숙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서화는 우연히 무영의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무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게 빛나는 옥패였고 그는 옥패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다음 날 이른 새벽, 서화가 무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영이라.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요. 서화는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곧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잠 못 이루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대로 충신이었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내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일까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혼잣말, 아니야. 더 이상 머리 아픈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며칠 뒤, 서화는 쌀과 굴비를 사러 장터에 갔습니다. 시골 장터는 작고 시끄러웠으며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처자 아닌가? 자네가 말한 그 역적의 딸.
맞네. 듣기로는 아비가 영모저로 처형됐다지. 그런데 어찌 노비가 되지 않고 저리 혼자 산단 말인가? 이 사람아, 이런 산골에 저런 고운 미인이 혼자 사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척살과 굴비를 샀으나 마음속은 칼로 찢는 듯한 아픔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로 묵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화가 돌아보니 그곳엔 무영이 서 있었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그녀가 들고 있던 쌀자루와 굴비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씨, 더 사실 것은 없으십니까? 아, 가시라니요. 아씨라는 호칭의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자 서화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무영을 쏘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씨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함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잘생긴 사내가 서화를 다시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하자 수군거림이 잦아들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화는 곧장 자리를 떴고 무영은 아무 말 없이 짐을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화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영은 쌀가마니와 굴비를 내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죠. 당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낭자는 낭자일 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쌀을 씻던 서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역적의 딸로 숨어 사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늘 죄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서화는 무영의 말에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다가와 서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홀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서화의 눈물은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깊은 원통함을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솥단지에서 갓 지은 쌀밥과 짓불에 구운 굴비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낭자의 생일입니까?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맛있는 굴비가 밥상에 올라와서요. 서화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도 아프신데 제가 그동안 변변한 반찬 하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지요. 저는 받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인데. 헌데 이런 진수성찬까지 받으니? 무영은 따뜻한 밥상에 울컥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드시오. 이참에 저도 몸보신을 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저녁밥을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에 누운 서화는 낮에 무영의 넓은 품에 안겼던 것을 떠올리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귀한 분이라니.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그리고 사내의 품이 그리도 따뜻하다니. 다음 날 이른 새벽, 뒷마당에서 익숙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땅을 밟는 단단한 발소리였죠. 서화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마당 가운데 무영이 서 있었고 그는 긴 나뭇가지를 검처럼 쥐고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와 어깨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단단했으며 발놀림 또한 군더더기 없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의 궤적이 또렷이 그려질 정도였죠. 혼잣말, 무인이었던 거야.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서화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무영의 절도 있는 몸짓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잣말, 내 몸이 왜 이리 더워지는 걸까? 저 모습이 너무나 멋있구나. 서화는 무영의 사내다운 모습에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시선을 이미 눈치챘지만 모른 척 계속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서하가 방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잣말, 낭자. 이 정도 사내라면 반할 만하신가요? 그날 아침 서하는 따끈한 보리차를 무영에게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무영은 서하의 귀여운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글쎄요. 마당을 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보셨군요. 무영은 붉게 변한 서하의 볼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몰래 보시지 마시고 마음껏 보시지요. 그만 놀리시지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몸을 놀리는 법을 잊지 않으려 연습을 좀 하고 있었지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겸손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건가요? 생각지도 못한 서하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영은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서하도 지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보며 팽팽한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후 하고 무영이 서하의 눈에 작은 입김을 불었습니다. 서하의 커다란 눈이 놀라 깜빡이자 무영은 화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긴 것 같군요. 서하는 그의 환한 웃음에 또다시 심장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서하는 장독대 뒤편에서 낡은 보자기에 덮인 길고 단단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살며시 보자기를 들추자 그 안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칼집과 자루에는 조선 왕실의 무기에서나 볼 법한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서하는 서둘러 보자기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녀는 무영을 믿고 싶었기에 무인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습니다. 서하는 물을 기르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묘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칼로 허공을 가르는 규칙적이면서도 살기가 느껴지는 소리. 그녀는 담장 곁에 몸을 숨기고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무영이 진짜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뭇가지를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오랜 세월 익힌 자의 완벽한 몸짓이었죠. 바로 그때 서하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제로 처형되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목에 차가운 칼을 들이댔던 그 사내. 그 자가 바로 눈앞의 무영이었던 것입니다. 서하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마음은 배신감과 치욕스러움으로 까만시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혼잣말, 그자가 왜 여기에? 내게서 또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서하는 옷소매를 입에 물고 터져나오는 울분을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식은 찻잔을 앞에 두고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모습에 무영은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몸이 다 회복되신 듯한.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낭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찌 갑자기 나가라니요? 서하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갑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범접할 수 없는 냉기가 흘러 무영은 더 이상 그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혼잣말, 도대체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지? 다음 날 아침,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장돌뱅이 하나가 서하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두루마리를 풀어본 서하는 그대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승정원의 붉은 인장이 찍힌 조정에서 사용하던 기록 문서의 일부였습니다. 서하는 문고리를 잠그고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의 글씨는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마지막 장에 남은 두 줄의 기록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 삭제건 병신년 3월. 감찰부 김성보의 상소에 따라 최영준, 서하 부친의 이름, 옥사 처결권 보류. 문서에는 분명 부친의 이름과 함께
그의 처결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서한은 그 문서를 들고 무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영은 칼끝을 천으로 닫고 있었죠.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당신의 칼끝이 아버지의 목에 닿았듯이 내게 향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낭자가 저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요? 아버지의 죽음도 부족해서 이제 내 목숨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지요. 허나 진실만은 알아야겠습니다. 서한은 문서를 무영의 앞에 던졌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무영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줄의 이름을 보고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짓이 기억나십니까? 무영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인지 이 문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소. 서한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연모했던 자신이 미워 무영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며 그를 때렸습니다. 무영은 칼을 구석으로 밀어놓고 그녀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잡으면 잡히는 대로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서화가 잠잠해지자 무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낭잠, 다 오셨습니까? 낭자께서 저에 대해 무엇을 오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한 곳을 다녀온 후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미안하오. 지금은 확인할 것이 있어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에 서화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어서야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그곳엔 피로 얼룩진 무영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속상하게 또 일이 닥쳐오셨습니까? 저를 쫓는 자객들이 있습니다. 허나 내가 이 정도면 그 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무영은 그 말을 끝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한은 그를 불신하는 마음과 믿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지만 소리 없이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지혈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무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와 어젯밤 낯선 사람을 못 봤는지 물었습니다. 연희 낭자. 혹시 어젯밤에 묵이든 낯선 사내들을 못 보셨소? 못 봤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이라니요. 소문에 머슴이 하나 있다기에. 일이 많을 때 잠시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장은 눈치를 살피다 더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깨어난 무영에게 서화가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저들이 이 근방까지 왔었군요. 이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본명은 한무영. 금이영 소속이자 지금은 폐위된 중전마마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 말에 서화는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이질감의 조각들이 그제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낭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해주시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당신의 칼이 아버지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낭자는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날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날 내가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자의 칼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는 아버님을 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낭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했지요. 서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생각난 듯 놀란 눈으로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그 모습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다행입니다. 당신만은 내 편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낭자를 보면서 제 가슴도 답답했지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무영은 소중하게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그날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으나 알 수 없는 세력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반역자로 몰려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된 것이지요. 이제 서서히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서화는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낭자의 아버지 죽음 뒤에는 감찰부의 조 대감이 있습니다. 부친께 누명을 씌운 자와 저를 죽이려 했던 자, 모두 그 자와 손을 잡고 있었지요. 결국 우리 집안의 몰락도 나리의 도피도 모두 같은 자의 소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낭자 곁에 머물렀던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영은 다시 일어나 낡은 옷을 갈아입고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어찌 다친 몸으로 또 나가시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남았습니다.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직 살아있지요. 무영이 방문으로 걸어가던 그때 서화가 그의 등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무영은 뒤돌아 자신을 끌어안은 서화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부서질까 조심스러웠지만 그에게 밀려오는 자극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무영은 그 자극을 참지 못하고 서화를 이불 위로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사람입니다. 제가 꼭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무영은 서화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유유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편 무영은 갓을 눌러쓰고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허리에 이르자 낡은 기와지붕에 작은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옛 내관이 머물고 있다는 은신처. 그가 찾으려는 사람은 바로 박내관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온 노인이 무영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영나리가 아니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이곳에 계셨군요. 박내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무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서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병신년 3월, 조 대감이 내렸던 지시문에 관한 것입니다. 제게 죽음을 명했던 그날의 일입니다. 박내관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다락에서 오래된 책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책자에는 궁중의 비밀스러운 지시들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병신년 3월 3일자, 붉은 글씨가 보이십니까? 한무영, 동궁의 흔적과 함께 지울 것. 그리고 그 아래, 최영준 관련자 일괄 정리라고 쓰여 있지요. 무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서화의 아버지와 자신의 이름이 같은 날, 같은 문서에 올라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3일 후 새벽, 서화는 돌아오지 않는 무영을 걱정하며 등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틀 무렵, 밖에서 기척이 들리자 그녀는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자가 들려 있었고, 서화를 보는 순간 입가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녀왔소. 서화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해맑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책자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죽음의 사유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았으니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소.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침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문서와 기억들은 오랜 어둠을 밀어낼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며칠 뒤, 무영은 궁 안의 옛 인맥을, 서하는 아버지와 연이 있던 민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서하 아니냐. 내가 이렇게 살아 있었단 말이냐.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부인, 부디 도와주십시오. 내 사연이 헛되이 묻히지 않도록 길을 내어보마. 무영을 만난 박내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달 하순에 큰 연회가 있습니다. 그날 모든 대신들이 참석하니 그때 진실을 드러낸다면 임금님께서도 외면하지 못하실 것이오. 연회가 열리는 날, 조정은 떠들썩했고 조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포졸들에게 이끌려온 여인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서하였습니다. 반역 문서를 소지한 자라는 익명의 고발장으로 인해 사전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죠. 결국 서하는 차가운 옥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묶이고 발목엔 족쇄가 채워졌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감옥 밖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낭자.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은 창살에 이마를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몸은 괜찮은 것이오. 네, 괜찮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오. 이런 곳에 낭자를 혼자 두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모든 일을 끝내고 반드시 당신을 구하러 오겠소. 서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연회장의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옥좌에 앉아 있었고 조정의 대신들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민부인은 서하의 억울함을 담은 상소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바로 그 시각, 한 사내가 연회장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벼슬 표시도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궁중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무영이었죠. 왕은 그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죽은 때는 조선,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 서하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아버지는 본래 충청 가명의 고위 관직이었으나 억울한 영모죄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서하는 신분을 숨긴 채 이곳으로 내려와 조용히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에 다녀오던 서하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숲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나 옷은 찢기고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죠. 저런, 어쩌다가 일이 된 것이람. 처음엔 위험을 직감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죠. 결국 서하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 사내를 힘겹게 부축하여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내는 불덩이처럼 열이 펄펄 끓고 있었으며 팔과 다리엔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급히 약초를 구해 다려 먹이고 깨끗한 헝겊으로 상처를 닦아내며 밤새 그를 간호했습니다. 며칠만 돌보고 기운을 차리면 그때 돌려보내야겠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서하는 지극정성으로 사내를 돌보았고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꼬박 이틀이 지나갈 무렵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에서 깬 사내는 한동안 낯선 초가집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마침 약탕을 데우러 부엌에 있던 서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긴 시골의 작은 초가입니다. 숲길에 쓰러져 계시기에 제가 데려왔지요.
이제 괜찮으신 것이오. 사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